서울의 밤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운그룹 본사 55층 회장실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도진은 검은색 마호가니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던졌고 그 날카로운 소리에 구석에 서 있던 비서실장은 어깨를 움츠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도진은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서늘한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훑어내렸다. 그것은 이사회가 엄선하여 올린 재벌가 영예들과 유명 인사들의 신상 명세서였지만 그들 중 누구도 도진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랑을 나눌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민준을 위한 완벽한 어머니이자 보수적인 이사회의 입을 다물게 할 튼튼한 방패막이었다. 5년 전 그가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나타난 이후 사교계는 아이의 친모에 대한 온갖 추측과 헛소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홀에서는 이서윤이 커다란 유화작품의 액자 유리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질끈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검은색 유니폼은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타고난 우아함마저 감추지는 못했다. 서윤은 이곳의 단기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재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자리였지만 병원에 있는 할머니의 병원비와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붓을 쥐어야 할 그녀의 손은 거친 노동으로 인해 어느새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오늘은 성운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전시회의 개막일이었기에 관장은 평소보다 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완벽을 강요하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문 때문에 미술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서윤은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씁쓸한 표정으로 가을 풍경이 담긴 그림을 바라보았다. 저녁 7시 정각이 되자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미술관 정문 앞에 멈춰 섰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도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수트는 그의 큰 키와 제왕적인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의 손을 잡고 내린 것은 도진을 축소해 놓은 듯한 오살배기 남자아이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유독 예민하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듯 도진의 다리 뒤로 몸을 숨기며 주위를 살폈다. 도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였고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다정함은 그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마주하는 순간 다시 차가운 가면 뒤로 사라졌다. 그는 민준을 이끌고 화려한 조명과 가식적인 웃음이 넘쳐나는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파티는 성대하게 진행되었고 도진이 수많은 기업 파트너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민준은 경호원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몰래 전시관 쪽으로 빠져나갔다. 아이는 화려한 파티장보다 조용한 그림들이 있는 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폭풍우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때 뒤에서 가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팸플릿을 든 서윤이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서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평소 낯선 사람, 특히 자신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을 극도로 싫어하던 민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의 여자에게서는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알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 속 어머니를 가리키자 서윤은 그림에 담긴 사랑과 보호의 의미를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고 민주는
홀린 듯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아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도지는 사색이 되어 경호원들을 풀고 직접 찾아 나섰다. 그는 평소 냉철함을 잃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전시관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는데 비구역 복도 끝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민준이 유니폼을 입은 낯선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명화 속 한 장면처럼 평온해 보였다. 도진이 다가가는 구두 소리에 놀란 서윤이 고개를 들었고 압도적인 기세로 다가오는 남자를 보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주는 아빠에게 달려가는 대신 서윤의 옷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며 놓지 않으려 했다. 민주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도진을 올려다보며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 아줌마가 자신의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은 정적 속에 폭탄처럼 터졌고 도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들과 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도진은 즉시 경호원들에게 주변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뒤 차가운 목소리로 서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상황을 감정적인 해프닝이 아닌 처리해야 할 비즈니스 안건으로 받아들였고 서윤을 VIP 응접실로 데려갔다.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도진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마치 면접관처럼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과 나이, 가정 형편을 캐물으며 그녀가 혹시라도 돈을 노리고 아이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서윤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자신은 그저 우연히 아이를 만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녀는 도진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강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고 도진은 서윤의 눈가에 있는 작은 점과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를 맡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의 기억을 강렬하게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울먹이며 자신의 품에 안겼던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자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서윤은 그의 강렬한 시선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도진은 거칠게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가 혹시 자신을 기억하냐고 묻자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 역시 잊으려 애썼던 그 밤의 남자가 바로 눈앞의 강도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윤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고 이서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확인한 후 카드를 탁자에 던졌다. 도진은 그녀에게 합격을 통보하며 다만 그 자리가 미술관 직원이 아닌 다른 역할이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서윤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진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5년 만에 다시 두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했고 도진은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절대로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창밖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요동치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서윤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히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도진은 이서윤을 벽으로 몰아붙였던 몸을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폭풍처럼 몰아치던 감정의 경랑을 순식간에 잠재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고 이성적인 기업가의 가면을 다시 써내려갔다. 서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도지는 그녀의 시선을 외면한 채 다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도진의 말은 간결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싣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녀가 안고 있는 수억 원의 사채 빚을 모두 청산해주고 할머니가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서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강민준의 법적 보호자이자 대외적인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처음 보는 남자에게, 그것도 5년 전에 악몽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는 남자에게 영혼을 팔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며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진의 다음 말은 그녀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붙잡았다. 지금 나가면 내일 당장 당신 할머니는 병원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병실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죠.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잔인한 현실에 대한 통보였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할머니의 야윈 얼굴과 빛독촉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지는 흔들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감추고 냉정하게 쐐기를 박았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자존심인지 아니면 가족의 목숨인지. 결국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는 그녀의 자유를 구속할 수많은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글자들은 눈물에 번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궤도로 들어서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도지는 서윤이 서명한 계약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과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서는 서윤에게 다가가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구면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서윤은 심장이 멎을 듯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지는 이미 돌아선 채 창밖의 빗줄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윤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흐르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의 수술비가 급해 호텔의 임시 메이드로 일하고 있었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실수로 들어간 스위트룸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술과 약물에 취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짐승 같은 눈빛 속에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으로 착각한 듯 거칠게 끌어안았었다. 서유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남자의 뜨거운 체온과 절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의 기이한 동질감을 느끼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듯 필사적으로 엉켜들었던 밤,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던 그 방에서의 기억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서유는 자신의 행동에 경악하며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었다.
남자가 깨어나기 전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몇만 원짜리 지폐들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다. 그것은 자신이 돈을 받고 몸을 판 것이 아니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표현이었다. 그 후로 5년 동안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죄책감 속에 묻어두고 살았지만 운명은 짓궂게도 다시 그녀를 그 남자의 앞으로 데려다 놓았다. 며칠 후 서유는 간단한 짐 가방 하나만을 들고 성운그룹 회장 저택 앞에 섰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정원으로 꾸며진 저택은 마치 딴 세상 같았지만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공기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대문이 열리고 그녀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2층 발코니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계단을 뛰어내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있던 서윤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켰다. 그녀는 쭈그려 앉아 아이를 마주 안았고 아이에게서 나는 포근한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었다. 민준의 눈동자는 도진을 닮아 깊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아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때 현관 입구에 도진이 나타났다. 그는 집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이었고 서윤과 민준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질투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눈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용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윤은 민준을 아는 팔에 힘을 주며 도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계약 내용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저를 존중해 주세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도진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 자신의 품 안에서 떨면서도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여자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렸다. 저택의 집사는 서윤을 그녀가 머물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도진의 침실 바로 옆방이었고 두 방 사이에는 잠기지 않는 문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었다. 서윤이 그 사실에 당황해하며 항의하려 했지만 집사는 그것이 회장님의 지시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이것은 도진이 그녀를 감시하겠다는 의도이자 언제든지 그녀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서윤은 짐을 풀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들과 비단 침구가 갖춰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이 깔린 정원 한 구석에는 붉은 장미들이 피어 있었는데 가시 돋친 장미의 아름다움이 마치 그녀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고요에 잠겼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녀는 열린 문틈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도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낡은 사진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낮에 보여주던 냉혈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깊은 고뇌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서유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때 도진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획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도진은 사진을 황급히 서랍 속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취미가 있나 보군. 서유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도진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술 냄새와 섞인 그의 짙은 남성적인 향기가 훅 끼쳐왔다. 경고했을 텐데 선을 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기는 뜨거웠다. 서유는 그의 눈빛에서 5년 전 그 밤의 위험한 욕망이 다시금 타오르고 있음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도지는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물러섰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집에는 당신이 모르는 비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는 서윤을 홀로 남겨두고 서재를 나갔다. 서윤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진이 숨기려 했던 사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말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의 저택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도진의 지시로 호출된 사설 의료팀은 신속하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이서윤과 강민준의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했다. 민준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겁을 먹은 듯 서윤의 품에 파고들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침착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은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도진의 날카로운 감시 아래서 내색할 수는 없었다. 검사가 끝나고 의료팀이 돌아가자 도진은 서윤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성운재단 자선 갈라 파티에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서윤을 강민준의 공식적인 양육자이자 자신의 파트너로 사교계에 처음 선보이는 전장이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운그룹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도진의 경고는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오후가 되자 유명 뷰티 살롱의 전문가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다. 서윤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 드레스룸으로 들어갔고 몇 시간의 단장 끝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칙칙한 유니폼 대신 짙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숨겨져 있던 고혹적인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드러난 어깨 라인은 우아했고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 머리는 그녀의 청초한 얼굴에 화려함을 더해주었다. 도진은 거실에서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계단 위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오고 서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도진은 순간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녀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5년 전 그날 밤 빗물에 젖어 떨고 있던 여린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원래부터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기품 넘치는 여신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며 에스코트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는 순간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나쁘지 않군. 도진의 퉁명스러운 칭찬은 서윤의 볼을 붉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리무진에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오해와 비밀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답게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홀 안으로 도진과 서윤이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도진의 옆에 선 낯선 미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지만 도진이 보란듯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주자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성운그룹의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외동딸이자 한때
도진의 약혼녀로 거론되었던 최미라였다. 그녀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도진 씨, 취향이 많이 변했네요. 어디서 이런 촌스러운 물건을 주워왔어요? 요즘은 가정부도 파티에 데리고 다니는 게 유행인가 봐요. 미라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컸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서유는 당황하지 않고 미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과거 미술을 전공하며 익혔던 교양과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자존심을 끄집어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걸 보니 태산그룹의 교양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가 봅니다. 옷은 명품을 입었을지 몰라도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오늘 배우네요. 서윤의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반격에 미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자존심이 상한 미라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서윤에게 끼얹으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도진의 큰 손이 미라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만해, 최미라.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살벌했다. 그는 미라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이 사람은 내 아들 민준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에 대한 모욕은 곧 나 강도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어. 도진의 공개적인 선언은 파티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미라를 뒤로하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당당하게 자리를 옮겼다. 서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도진의 넓은 등과 단단한 팔에서 5년 전 그 밤에 느꼈던 거칠지만 따뜻했던 온기를 다시금 느꼈다. 잠시 후 도진이 중요한 비즈니스 대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은 테라스 근처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중후한 매력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는 유명한 아트 딜러인 김재원이었다. 그는 서윤이 전시회장에서 일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가 그림을 대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윤은 오랜만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고흐의 색채와 모네의 빛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재원은 그녀의 식견에 감탄하며 맞장구를 쳤다. 서윤의 얼굴에는 도진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웃음은 파티장의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고 그 모습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도진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았다. 도진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이나 계약 관계에서 오는 책임감이 아니었다. 자신에게는 항상 경계심 가득한 눈빛만 보내던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는 저토록 무방비하고 아름답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질투라는 낯선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는 거친 발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대화가 아주 즐거워 보이는군. 도진이 불쑥 끼어들자 서윤과 재원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도진은 재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윤의 팔을 잡아 끌며 자신의 곁으로 바짝 붙였다. 이제 갈 시간이야. 민준이가 기다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와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재원은 도진의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물러났지만 도진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진은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고 서윤은 그의 기분이 왜 갑자기 나빠졌는지 알 수 없어 눈치만 살폈다. 참다 못한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본분을 잊은 것 같군. 여기는 사교 파티장이지 연애하러 온 곳이 아니야. 그의 비꼬는 말투에 서윤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분과는 그저 그림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내 눈앞에서 다른 놈 보고 웃지 마. 도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유는 놀란 토끼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도진 자신도 뱉어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도진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짧게 울렸다. 병원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강민준, 이서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 도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숨을 멈추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액정 화면에 뜬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도진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아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치 확률 99.9%. 그 숫자가 도진의 뇌리에 화인처럼 밝혔다. 이 여자가 진짜 민준의 엄마였다. 5년 전 대리모 출산 기록이 조작되었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었음이 분명했다. 도진의 눈빛은 혼란을 넘어선 분노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으로 복잡하게 일렁였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계약직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들의 친모이자 5년 전 자신의 마음을 훔쳐간 바로 그 여자였다. 차는 저택 앞에 멈춰섰지만 도진은 내리지 않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차단막을 올렸다.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서유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든 손을 천천히 내리고 서윤을 향해 맹수처럼 몸을 기울였다. 이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낮았다. 네, 회장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누가 당신에게서 민준이를 뺏어간 거야. 도진의 질문에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간절히 확인하고 싶었던 진실이 이제 막 판도라의 상자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달리는 리무진 안, 강도진의 질문은 이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누가 민준이를 뺏어갔냐고 물었어.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차단막 너머에 운전기사에게까지 전해질 만큼 강렬했다. 서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기억의 파편들로 어지러웠고 도진이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현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충격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서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제 아이는 죽었어요. 낳자마자 죽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5년 전 낯선 병원의 차가운 분만실에서 의사가 건넨 사망진단서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도진은 서윤의 절규에 멍하니 굳어버렸다.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니. 그는 5년 전 자신의 집 앞에 놓인 바구니 속에 잠들어 있던 갓난아기와 그 옆에 놓여 있던 잘 키워주세요라는 쪽지를 떠올렸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두 사람 모두를 철저하게 속인 것이었다. 도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인 범죄였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어떤 의사가 어느 병원에서? 도진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서윤은 오열하느라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지난 5년 동안
아들을 지옥 같은 고아원이 아닌 부잣집에서 자라게 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몸을 가누지 못했다. 도지는 울고 있는 그녀를 말없이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다. 지금은 추궁할 때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순간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탈진한 상태였다. 도지는 잠든 그녀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가벼운 그녀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서윤을 침실에 눕히고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5년 전 이서윤이 입원했던 병원과 당시 담당 의료진, 그리고 내 집 앞에 민준이를 두고 간 사람까지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전부 찾아내.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사신처럼 차갑고 섬뜩했.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다. 서유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지만 전날의 슬픔은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살아 있어줬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엄마로서 민준이를 지키고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복도 끝에서 도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도진의 태도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도지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당신이 나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출근길에 올랐다. 한편 최미라의 사주를 받은 메이드 장박 씨는 초조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젯밤 파티장에서의 사건으로 최미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박 씨에게 당장 이서윤을 쫓아낼 구실을 만들라고 닥달하고 있었다. 박 씨는 주방에서 민준의 간식을 준비하는 척하며 찬장을 뒤적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땅콩버터 병에 머물렀다. 도련님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이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금기사항이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정원에서 서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서윤에게 장난을 쳤고 서윤은 그런 민준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박 씨가 쟁반에 쿠키와 우유를 들고 나타났다. 도련님, 간식 드실 시간입니다. 선생님도 좀 드세요. 박 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쿠키 접시를 내려놓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초콜릿 쿠키였지만 반죽 속에는 곱게 간 땅콩 가루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아무 의심 없이 쿠키를 집어 입에 넣었다. 맛있다.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우물거리자 서윤도 미소를 지으며 우유를 따라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민준이 목을 부여잡으며 캑캑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민준아, 왜 그래? 서윤이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붙잡았다. 민준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두드러기가 목과 얼굴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임을 알아차렸다. 그녀 역시 복숭아 알레르기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여사님, 이 쿠키에 뭐 들어갔어요? 서윤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박 씨는 겁에 질린 척하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다. 저는 몰라요. 그냥 시판 쿠키인데. 서윤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기도가 부어오르면 아이는 몇 분 안에 질식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안아들고 저택 안으로 뛰쳐들어갔다. 에피펜, 에피펜, 어디 있어요? 그녀의 절규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집사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약상자를 찾으러 뛰어갔지만 서윤의 눈에는 아이의 희미해져가는 의식이 먼저 들어왔다. 서윤은 민준을 소파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의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녀는 119에 신고할 틈도 없이 심폐소생술을 준비했다. 그때 집사가 에피펜 주사기를 들고 달려왔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주사기를 낚아채 민준의 허벅지에 꽂았다. 제발, 민준아, 제발 숨 쉬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울먹이며 아이의 가슴을 문질렀다. 주사 바늘이 들어간 지 몇 초가 지났을까. 민준이 크억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숨을 들이켰다. 꽉 막혔던 기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점차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민준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엉엉소리 내어 울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민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연락을 받은 도진은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응급실 복도 끝에서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로 서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그녀의 옷은 땀과 눈물로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처치실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모성애가 그를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의사가 나오고 민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자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틀거렸다. 도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고생했어. 민준이 당신이 살린 거야. 도진의 따뜻한 말에도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자책하지 마.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한 짓이지.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병원에 오기 전 집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방 CCTV에 박 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혔고 쓰레기통에서 땅콩버터 빈 병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도진의 이성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분노는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서윤을 병실로 들여보낸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박 씨, 지금 당장 지하 창고에 가둬. 그리고 배우가 누군지 볼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병실 안 민주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5년을 기다려 만난 내 아이.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다. 그때 민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아이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아줌마, 민준의 작은 목소리에 서윤이 화들짝 놀라 몸을 숙였다. 응, 민준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서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위급했던 순간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울부짖던 서윤의 모습이 아이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모의 걱정이 아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엄마의 사랑이었다.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입술을 달싹였다. 엄마, 그 한마디는 병실의 공기를 멈추게 만들었다.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지만 민주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불렀다. 엄마, 가지마. 무서워. 서윤은 와락 아이를 끌어안았다. 안 가. 절대 안 가. 엄마가 평생 민준이 옆에 있을 거야.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끊어졌던 핏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진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그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준이 엄마를 찾았으니 이제는 아빠가 나설 차례였다. 그는 서윤과 민준을 갈라놓고 아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자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5년 전 이서윤 씨에게 사산을 통보했던 의사, 현재 태산그룹 재단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도진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모든 길은 최미라, 그리고 태산그룹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준비해. 내일 아침 태산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병원의 차가운 조명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제부터는 자비 없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서윤과 민준이 있는 병실을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잠든 민준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따뜻한 죽이 든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당신도 좀 먹어. 쓰러지면 민준이는 누가 보나.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를 서윤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죽을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박 여사님 일 제가 오해한 건 아니죠? 도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박 씨는 자백했어. 최미라가 시킨 일이라고. 서윤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짓을.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서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었다. 걱정 마.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5년 내가 다 보상할게. 서윤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 밤처럼 뜨거웠지만 그때와는 달리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그냥 민준이 엄마로 살게만 해주세요. 서윤의 소박한 바람에 도진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맹세했다. 아니, 당신은 민준이 엄마이자 내 아내가 될 거야.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진짜로. 그날 밤 병실의 좁은 보조 침대에서 서윤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도진은 소파에 앉아 잠든 두 사람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5년 전의 차가운 비와는 달랐다. 그것은 모든 상처와 오해를 씻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와도 같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에 싹이 트고 있었다. 강도진은 폐쇄된 지하 창고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태산그룹 재단병원의 원장 김형석이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김형석은 5년 전 이서윤의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였다. 도진의 비서실장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김형석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김형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살려주십시오. 강 회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형석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도진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낮게 물었다. 누가 시켰지?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 아이를 내 집 앞에 버려두라고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고.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김영석의 고막을 때렸다. 최미라 전무입니다. 김영석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도진의 예상 범주 안에 있었지만 직접 귀로 듣는 순간 끓어오르는 살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김영석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5년 전 최미라는 도진을 차지하기 위해 계획을 꾸몄으나 도진이 실수로 서윤과 밤을 보내자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서윤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이만 빼앗고 서윤을 영원히 도진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쳤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철제 책상이 찌그러졌다. 서윤이 겪었을 5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낳아준 여자를 찾지 못해 헤맸던 시간들이 모두 한 여자의 비틀린 욕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도진은 김영석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의사 가운을 입고 저지른 짓은 살인이나 다름없어. 법의 심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지. 병실로 돌아온 도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병실 문을 열자 서윤이 잠든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도진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자 직감적으로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회장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진은 품 안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녀의 시선을 맞췄다.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봐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 죽지 않았어. 민준이가 바로 당신이 낳은 그 아이야. 도진의 고백에 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종이 위에 적힌 친자 성립이라는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아, 서윤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죽은 아이를 위한 제사상과 베넷저고리, 매일 밤 꾸었던 악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을 와락 끌어안았다. 따뜻한 체온, 규칙적인 숨소리, 꼬물거리는 손가락,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내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도진은 오열하는 두 모자를 감싸 안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이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이들을 아프게 한 모든 자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막을 깼다. 최미라였다. 그녀의 뒤에는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병원 복도는 이미 그녀가 부른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미라는 뻔뻔하게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들어왔다. 어머, 민준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미라가 민준에게 다가가려 하자 서윤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미라를 노려보았다. 도진이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일갈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나가. 하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진정해요, 도진 씨. 나는 성운그룹의 주주이자 민준이의 이모 자격으로 온 거예요. 미라는 변호사를 시켜 서류를 도진에게 건넸다. 그것은 친권 박탈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다. 이 여자가 아이에게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먹여 죽일 뻔했다는 증거 이미 확보했어요. 게다가 과거 사체 빚에 시달리던 전력까지. 이런 무능력하고 위험한 여자에게 어떻게 성운의 후계자를 맡기겠어요? 미라의 주장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기가 막혀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그건 당신이 사주한 일이잖아요. 당신이 메이드장을 시켜서. 서윤이 소리쳤지만 미라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증거 있나요? 그 메이드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던데 지금 상황에서 당신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라는 기자들을 향해 손짓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서윤을 범죄자 취급하는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진은 기자들을 밀치며 소리쳤다. 다들 꺼져. 한 장이라도 더 찍으면 전부 고소하겠어.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도진과 서윤이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 사본을 흔들었다. 여러분, 보셨죠? 강 회장은 아이를 돌볼 보모가 필요해서 이 여자를 돈으로 샀습니다. 이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성운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속보가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미라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이 그를 막아섰다. 미라는 도진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선택해, 도진 씨.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내고 회장직에서 내려올 건지, 아니면 저 여자를 조용히 내보내고 민준이 양육권을 나한테 넘길 건지. 서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 때문에 도진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위기에 처하고 민준이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지금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 하지만 물러서면 민준이를 또다시 뺏기게 된다. 딜레마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준에게 머물렀다.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꼭 곁에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만하세요. 서윤의 단호한 외침이 병실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서윤은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계약은 파기하는 걸로 해요. 도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잡았다.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서윤은 슬프게 웃으며 그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아니요. 저 때문에 회장님과 민준이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떠나면 이 모든 논란도 사라지겠죠. 서윤은 미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 내가 떠나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야. 잠시 물러서는 것일 뿐. 내 아이를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5년 전처럼 나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이었다. 서윤은 민준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준아, 선생님이, 아니 엄마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민준은 울음을 터뜨리며 서윤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서윤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의 손을 떼어냈다. 뒤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의 울음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도진은 주먹이 으스러질 듯 꽉 쥐고 미라를 노려보았다. 서윤이 병실을 나가자 미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시작했다. 도진은 민준을 안아 달래며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미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방금 도진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플랜 B 실행해. 최미라와 태산그룹, 오늘부로 숨통을 끊어놓는다. 병원 밖으로 나온 서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5년 전 그날 밤의 기적처럼 민준이와 다시 만난 날 찾아온 또 하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과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며 목적지를 말했다. 성운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한편 병실에 남은 도진은 미라가 내민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도진이 입을 열었다. 최미라, 너는 오늘 내 여자를 쫓아낸 게 아니야. 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거지. 도진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와 미라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서유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연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재원이었다. 파티장에서 만났던 아트 딜러이자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작가님 제안하셨던 그 전시회 지금 바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아이와 어머니의 진실입니다. 서유는 자신의 재능을 무기로 여론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붓끝이 칼보다 날카롭게 미라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 갤러리 루미에르의 아픈 일은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룬 취재진과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성운그룹 후계자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이서윤이 잠적한 지 일주일 만에 침묵 대신 자신의 전공인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도둑맞은 자장가. 자극적이면서도 슬픔이 배어있는 이 제목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굳게 닫혀있던 갤러리의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홀린 듯 전시장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전시장 내부에는 기괴하면서도 처절한 아름다움을 담은 대형 유화들이 걸려 있었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엉킨 캔버스 위에는 아이를 빼앗기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 가면을 쓴 채 아이를 거래하는 의사들, 그리고 화려한 파티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림 하나하나가 이서윤이 겪은 5년간의 고통을 증언하는 침묵의 고발장이었다. 관람객들은 그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에너지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가장 안쪽 벽면에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5년의 비라는 작품이 걸려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고 그 뒤에서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실루엣은 누가 봐도 강도진 회장을 연상시켰다. 그림 옆에는 작은 설명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잠시 어둠 속에 가려져 있을 뿐. 같은 시각 성운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최미라는 회심의 미소를 감춘 채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측근들은 강도진 회장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아우성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을 패배의 신호로 받아들인 미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 회장은 부도덕한 사생활로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여자를 아이의 엄마로 둔갑시키고 신성한 주주총회장까지 스캔들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조작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도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커져갔고 여론은 미라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도진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정각, 서윤의 전시회가 오픈하고 그가 준비한 플랜 B가 가동될 시간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최미라 이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룹의 이미지를 걱정하시는 그 충정, 눈물겹군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진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최미라가 태산그룹 재단병원장 김영석에게 돈 뭉치를 건네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음질은 선명했다. 아이는 처리해 산모에게는 죽었다고 하고
강도진 그 남자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야 해. 미라의 악독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주주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도지는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서윤의 전시회장 생중계 화면이었다. 갤러리 큐레이터 김재원이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이서윤 작가가 직접 겪은 실화이자 거대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던 유괴 사건의 기록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재원은 옆에 서 있는 한 중년 여성을 소개했다. 그 여성은 바로 도망쳤던 메이드장 박 씨였다. 도진의 부하들에게 붙잡혀온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양심 선언을 했다. 최미라 전무님이 시켰습니다. 민준 도련님에게 땅콩 쿠키를 먹여서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키라고. 그래야 이서윤 씨를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자백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최미라 살인미수, 태산그룹 불매운동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미라를 지지하던 이사들은 황급히 태세를 전환하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도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네가 간과한 게 있어. 이서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한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 강도진은 내 가족을 건드린 놈을 절대 살려두지 않아.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미라 씨, 당신을 아동복지법 위반, 살인미수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미라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미라가 끌려나간 후 도지는 다시 연단에 섰다. 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로 성운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제 아내와 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의 당당한 선언에 주주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도진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그의 입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단단해졌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도진은 곧장 갤러리로 향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선 그는 가장 안쪽 그림 앞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듯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서윤은 도진을 발견하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끝났나요? 그녀의 물음에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이겼어. 도진의 따뜻한 위로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의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도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집으로 가자. 민준이가 기다려.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갤러리를 나섰고 쏟아지는 햇살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산그룹은 주가 폭락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최미라의 구속은 재벌가 갑질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성운그룹은 도덕적 경영을 선포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다. 도진과 서윤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가 아닌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대 악과 맞서 싸운 부모의 영웅담으로 회자되었다. 며칠 뒤
도진의 저택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민준의 퇴원을 축하하고 서윤의 정식 입주를 환영하는 자리였다. 민준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도진과 서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물었다. 그런데 회장님,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증거를 모으셨어요? 도진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짓궂게 웃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으니까. 내 여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야 하잖아.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그를 흘겨보았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 씨, 이제 계약서는 찢어버렸으니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와 결혼해줘. 민준이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서윤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하는 청혼이야. 도진의 고백은 5년 전에 폭풍우 같던 열정이 아닌 잔잔하지만 깊은 호수 같은 진심이었다. 서윤은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나도 엄마랑 결혼할래. 아이의 귀여운 질투에 도진과 서윤은 소리내어 웃었다. 도진은 민준을 번쩍 안아 올리고 다른 한 팔로는 서윤을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서윤은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도진이 놀라서 그녀를 부축했다. 서윤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헛구역질을 했다. 도진의 얼굴에 당혹감과 걱정이 스쳤다. 그때 곁에 있던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혹시 경사, 캥 씨가 겹친 것 아닐까요? 도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서윤 역시 자신의 배에 손을 얹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5년 전에 그날 밤처럼 운명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환희에 찬 표정으로 서윤을 다시 꽉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킬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5년 전 비가 내리던 그 밤에 시작된 엇갈린 인연은 이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그들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다. 고통과 시련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Dưới đây là nội dung chi tiết cho chương 8, chương cuối. chương 8.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성운그룹 강도진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것은 순백의 버진로드였다. 오늘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로맨스의 주인공 강도진과 이서윤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저택 주변은 이른 새벽부터 축하 화환을 실은 트럭들과 취재를 위해 드론을 띄운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그녀를 위해 특별 제작한 웨딩드레스는 수천 개의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서윤의 행복한 미소였다. 그녀의 곁에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손녀의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우리 서윤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호들갑 덕분에 가까스로 눈물을 참을 수 있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빼꼼 열리고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꼬마 신사민준이 들어왔다. 엄마,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민준은 서윤에게 달려와 안겼고 서윤은 몸을 굽혀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민준의 가슴에는 화동이라는 리본이 자랑스럽게 달려 있었다. 이제 민준은 더 이상 어둡고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 특유의 구김살 없는 밝음이 얼굴 가득했다.